자, 저는 그러면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심리학과이고 전공은 인지심리학이고 그리고 김경희라고 합니다. 인사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리액션 별로 안 좋구나. 여러분 그 핸드폰 주로 뭐 안드로이드 계열 쓰죠? 네. 아이폰 쓰는 사람 많지는 않네. 우리나라 아이폰 사용자가 많지 않죠. 여러분 DSM이라는 거 알아요? DSM? DSM이 뭐냐면 정신병리 진단 기준. 정신병리 진단 기준인데 2년 전에 저한테 이제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 저한테 팬텀 바이브레이션 신드롬에 대해서 이걸 정신병으로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를 DSM이라고 하면 되게 두꺼워요. 거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그 미국 그 심리학회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전 세계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겠죠. 팬텀은 뭐냐면 유령이죠. 없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은 뭐예요? 진동이죠. 신드롬은 뭐예요? 증후군이죠. 그러면 유령 진동 증후군이면 뭐냐면 없는 진동인데 진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증후군이겠죠. 우리 자주 경험하죠. 그렇죠?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울렸는데 열어보면 내게 아니야. 그렇죠? 울렸는데 열어보면 내게 아니고 그래서 가끔은 그래서 내 것만 안 울릴 때가 있죠. 하루에 이게 20번에서 30번씩 가면은 나는 굉장히 많이 간섭받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돈을 세고 있는데 10,000원, 20,000원, 여러분들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세지는 없겠구나.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돈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물어보면 시간을 물어본다. 지금 3시? 딱 이러면 다시 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세야 되죠. 그렇죠? 막 이러면서 이런 간섭이 하루에 20번씩 내 핸드폰을 때문에 내가 받는다면 되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걸 정신병리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브레이션은 안드로이드 폰에만 있어요. 아이폰은 이런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요. 드륵드륵드륵 하는데. 그러면 이 팬텀 바이브레이션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정신병리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간섭 자꾸 받고 그러니까 그럼 주의력이 망가지죠. 주의력 결핍 장애를 뭐라 그래요? ADHD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특정한 회사나 아니면 특정한 종류의 핸드폰에서 팬텀 바이브레이션 신드롬이 만들어져서 ADHD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신병리가 되면 어떤 회사가 제일 좋겠어요? 아이폰은 앉아서, 애플은 앉아서, 그렇죠? 쾌재를 부르겠죠. 그렇죠. 실제로 저희는 애플에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심리학을 놓고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심리학적인 지식이나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쓰는 여러분들 심리학이라 그러면 대부분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다중인격, 사이코패스, 정신분열 요것만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심리학에 관련된 지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기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조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되는 곳의 공간의 넓이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는 그게 예전에는 그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다 심리학자들의 그 조언을 받아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기업은 뭐 굉장히 빨리 이거부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왜 딴따단 이거 무슨 사운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게임 같은 데 들어가면 딱 버튼 누르면 한 게임 뭐 이런 사운드까지 뭐 다 내가 만든 거야. 심리학자들이 만들어요. 심리학자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백 개씩 만들어 놓고 하고 이런 사운드에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정말 가슴 아픈 어떤 참사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일어나면 또 심리학자들이 가서 트라우마에 관련된 일들도 하고 광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설계, 그러니까 기계의 버튼의 사이즈서부터 각도까지 수많은 분야의 심리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에 여러분들
한때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30시간 가지고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하는 심리학의 종류만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심리학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2014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저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면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 아주대학교가 되게 젊은 대학이에요. 젊은 대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오래된 대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되지 않은 대학이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없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대단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짧은 대학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 대학교 총장님 아까 그쵸? 덕수상고 졸업하셨죠? 그리고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전형적으로 총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루트를 밟으신 분이 아니에요. 되게 파격적인 거 좋아하는 대학이에요, 야주대학교가. 되게 자유로워요.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거라도 하나 입고 왔지, 제가 이 강의실이 제가 원래 강의하는 곳이에요. 심리학 강의는 대부분 막 인기가 많아서 100명이 다 넘거든요, 수강하는 사람들이. 반바지 입고 들어와야죠. 오늘은 안 왔는데 경제학과 교수님 중에 남자 교수님 한 분은 지금 쉰인 50이 넘었는데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다니는 남자가. 귀뚜른 교수님 정도는 이제 우리는 그냥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서 뭘 해도 여러분들을 특이하다고 안 봐요. 여러분들이 물구나무 서서 학교 다니면 모르겠다. 오래된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 자체가 짧아요. 역사가. 심리학 자체가. 여러분 나중에 심리학개론을 보게 되면 최초의 심리학자가 사진이 있어. 최초의 철학자 이러면 1000년, 2000년, 3000년 전 모든 학문의 최초가 다 1000년, 2000년이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는 사진기보다도 역사가 짧아. 굉장히 젊은 학문이에요. 심리학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요구를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느꼈기 때문이죠. 8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대단히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도 안 됐는데 대학원을 그때 7년 만에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저희 대학원생 숫자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꽤 많은 대학들은 대학원이 없어요. 학과들은. 대학원이 많다는 건 공부를 더 하겠다는 얘기를 더 하겠다는 수요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센터들을 계속 몇 년 주기로 만들고 있죠. 여러분 아까 정문에 들어오면은 바깥에 여러분 나중에 정문에서 나가실 때 봐도 학교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정문에서 나가시자마자 이렇게 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 9층짜리인가 10층짜리 건물이 하나 또 있는데 학교 그 울타리 바깥에도 거기 가면은 7층이구나. 7층에 이제 심리상담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 위층에 명상심리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부검센터라고 하는 건 이제 자살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살의 원인을 밝혀내는 건데, 그건 또 학교 안쪽에 있고요. 심리학과는 계속 센터가 계속 생겨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이제 이제 바로 요 몇 주 전에 생긴 거는 그 이제 산학협력으로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곳에서 휴대폰 전화가 새로 나오죠. 그럼 한 3년 후쯤 나오는 휴대전화 컨셉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거 얼마나 부풀릴 건가, 그렇죠? 어떻게 마케팅할 건가, 이런 걸 같이 하는 또 센터가 또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어제 계약서가 왔어요. 어제 계약서가 왔고, 저희가 학부생들이 대단히 저희가 학부제 들어봤죠. 학부제는 이제 학과로 들어오지 않고 학부제로 들어왔어. 학부제로 들어오면 이제 일단 들어왔다가 자기 학과를 정하는 거잖아요. 학부제가 굉장히 올해 최근까지 학부제를 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13명인데 저것도 추정이에요. 추정.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이제 다른 과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대학원은 대단히 크죠, 저희가. 대학원은 지금 저희 학원에 60명. 수료는 뭐냐면
학기는 끝났고 이제 논문만 남은 학생들, 논문 써야지 졸업을 하니까요. 대학원은 이런 학생들까지 합하면 저희가 거의 100명이 넘어요. 근데 저게 작년 통계인데 올해 대학원생이 더 늘어나서 박사과정만 또 한 10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한 3, 40명 정도 되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대학원만 그래요. 대학원 경쟁률이 저희 보통 한 5대1에서 10대1 정도 돼요. 졸업생들은 매년 그래서 한 70명 정도가 나갑니다. 학부는. 네. 그 다음에 대학원은 현재까지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도 거의 260명, 그 다음 지난 학기 포함하면 한 거의 300명 가까이 나갔을 거예요. 네. 저희는 대학원 취업률은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매해 100%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전공 분야별로 이제 가는 곳이 다른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재밌는 건 그래서 대학 본부에서 심리학과는 통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집계를 잘 못 내요.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서. 제가 살쪘을 때 지금 지금 살쪘지만 저희가 교수님 총 8분 계신데 이제 이것도 지난주에 결정난 사항인데 한 분을 더 모실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되면 9분 되실 겁니다. 9분 되셔서 그래서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계속 지금 공고를 뿌리면서 다른 교수님 한 분 더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님 한 분 더 추가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응용인지 심리학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UX 들어봤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디바이스 설계하는 거. 그다음 그런 거 어떻게 팔아먹을까? 그렇죠? 광고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창의성, 혁신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3일은 대부분 기업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주에는 삼성전자 임원 갖고 어떤 주는 LG전자 임원 갖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언어인지 심리학입니다. 이분은 이제 저랑 똑같죠. 인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약간 이공계 분위기가 나는 심리학이에요. 뭐 아주 많이 이공계는 아니고 약간 이공계 분위기가 나는 거고요. 저분은 전공이 거짓말 탐지기 개발하는 거예요. 말할 때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네. 거짓말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환석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건강심리학 전공입니다. 여러분 왜 병이 나서 병원에 가면 거기를 수술을 하면 병이 제거가 되죠. 그런데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병원에 안 가게 해주는 거지. 평상시에 습관을 잘 그쵸? 관리를 해서. 그런 게 심리학에서는 건강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안 나게 평상시에 잘 핸들링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명상 좋아하시게 생기셨죠. 뭐 명상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정하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떠요. 요즘 뜨는 심리학입니다. 예. 이 분야가 새롭게 나오는 분야인데 전통적으로 원래 인기 있었던 분야에 더해져서 요즘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은정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야는 아동임상 심리학이 있습니다. 아동임상 심리학 이것도 굉장히 인기 전공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왜 ADHD 아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죠? 네, 저분이 우리나라 ADHD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ADHD가 있어요. 당연히. 아동임상 심리학은 우리나라에 전공이 개설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동 쪽은 워낙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동일 때부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왜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죠? 범죄와 관련된 심리학자들의 활약들을 많이 보죠. 그렇죠? 네. 그것과 관련된 분이죠. 김혜숙 교수님이에요. 사회심리학. 물론 저도 일부 관련을 하고 있지만 이공계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과학수사 뭐 이런 거 이쪽으로.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전공 자체가 사회 문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공방, 그렇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죠. 김혜숙 교수님이십니다. 김혜숙 교수님이시고 여러분들 왜 미생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 막 승진하고 뭐 해고하고 조직 간에 알력 있고 뭐 서로 뭐 마부장 죽여 아유 미안해 마부장 미워 막 이러고 직장 상사 중 이상한 사람 많고 뭐 이런 거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여러 장면들이 보여지죠. 그거를 관리하는 일을 인사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사 잘하는 인사가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업무죠. 채용하고 선발하고 승진시키고 해고하고 뭐 이런 이직시키고 막 이런 것들.
그걸 산업심리학, 조직심리학에서 인사심리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는 신가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저분은 원래 오늘 오셨으면 좋은데 지금 삼성 인력 개발을 해서 이제 누구 뽑을까 또 고민하고 있어요. 삼성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상담심리학. 신희청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상담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 심리학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그렇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야죠.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가족관계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새로 모시는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님은 좀 더 센 트라우마 전공.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트라우마 전공하신 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이 있으니까 성인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성인 임상심리학 전공하시는 이민규 교수님이 계신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팔린 책인데 여기서 아무도 안 읽었구나. 그 책의 저자세요. 네, 저자세요. 네. 근데 인쇄 받으셨는데 저한테 밥을 아직 한 번도 안 사셨어요. 자, 하여튼 저희 그래서 이렇게 총 8분의 교수님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전공마다 수십 명의 대학원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학부생들이 나는 어디까지 대학원 공부를 해볼까, 뭐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하고 있죠. 저희가 전공 필수 과목, 대학에 들어오면 전공 필수 과목이랑 전공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전공 필수라는 건 안 들으면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 나머지 26개는 나는 만약에 인지심리학을 하고 싶어, 나는 임상심리학을 하고 싶어, 나는 산업심리학을 하고 싶어, 나는 상담심리학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맞게 자기가 맞게서 듣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거기를 보강해 가면서 심리학을 이제 저희는 제가 대학 갈 때는 사실은 심리학과가 인기학과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리학과가 인기학과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네. 저희가 꽤 많은 대학에서 경영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요. 물론 그걸 갖다 들어내놓고 발표를 하진 않지만 특정한 입시에서 특정한 전형에서는 경영학과보다도 인기가 많은 커트라인이 높은 경우가 꽤 빈번해요. 그래서 대단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심리학이 공부를 해도 나중에 취업 걱정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점 하나는 뭐냐면 심리학은 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협업이 다른 학문이랑 뭐 다른 전공자들이랑 일을 같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학문이 되게 다양해요. 학문이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문과 대부분 심리학은 문과라고 생각하죠. 저 심리학은 문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과목들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이공계스러운 그 단어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심리 통계, 벌써 통계 얘기 나오니까 벌써 좌절이 오죠. 근데 심리 통계는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전공하면 과테말라에 가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전 세계 어떤 대학 심리학과에서도 심리 통계는 가장 세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갤럽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봤어요? 갤럽? 여론조사하는 회사? 네, 그렇죠? 코리아 리서치 이렇게 맨날 선거 때마다 사전 조사하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는 그 갤럽이나 코리아 리서치 같은 회사에서도 심리학과 졸업생들이 거의 한 30%, 거의 3분의 1이 심리학과 졸업생들이에요. 통계하는 회사인데. 왜냐면 사람의 마음을 통계적으로 추론해내는 거잖아요. 추리해내는 거잖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생리심리학, 이건 뭐냐면 뇌 배우는 거예요. 신경과학. 그렇죠? 벌써 여기서부터 난 문과인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뇌 모르고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알겠어요. 그렇죠? 뭐 인지심리학, 산업심리학 뭐 이런 것들 보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랭귀지, 심리학과 컴퓨터 같은 과목에서는 프로그램을 또 배워요. 실험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래머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인지공학 심리학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환경 설계하는 그런 심리학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졸업한 학생 하나가 저쪽으로 공부한 학생은 공군 항공안전관리공단으로 갔어요. 네. 이런 데 가요, 저희 학생들이. 네. 측정 이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심리 측정법 같은 것도 과목들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난 문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무의식, 프로이드 아저씨, 그렇죠? 아들러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배우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과목을 보면 좀 의아하거나 아니면 지레 겁을 먹을 과목들이 대단히 다양한 과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리학에 있는 과목들을 쭉 풀어내면은 종합대학 하나가 나와요. 왜? 생리심리학은 뭐예요? 생물학과에서 같이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인지공학 같은 건 기계공학 하는 분들과 협업하는 과목이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대단히 재미있는 전통 중에 대단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소학회라는 게 학과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은 만약에 나는 뭐 2016년도 신입생이니까 16학번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자기를 표현하는 그 라벨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나는 16학번이고 심리학과고 그 다음에 한 너댓 개가 더 붙어요. 왜? 일단 소학회를 최소한 하나에서 두 개씩 다 하거든. 그렇죠? 동아리는 뭐냐면 학과를 불문하고 하는 거죠. 동아리는. 그런데 소학회는 학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소학회도 있고 노는 소학회도 있고 열심히 노는 소학회도 있어요. 그렇죠? 지도 교수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낮에 나온 반달, 뭐 범인이니까 범인 잡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와 관련된 그 소학회들도 있어요. 네, 영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스포츠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음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광고와 관련된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중자라고 하는 사이코 드라마에 관련된 그렇죠 상담 기법 중에 하나도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학회들이 있고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학회에 한 개 혹은 두 개, 심지어는 문어발식으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한 서너 개씩 들어가 있어서 일주일 내내 소학회 활동만 하다가 자 집에 가는 학생도 있고 집에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학교가 재밌어서 학생들이 처음에 한 첫 학기나 두 학기 때는 뒤에 부모님들도 좀 계시겠지만 아이가 학교를 오게 되면은 이제 이별이 시작되잖아. 부모님이랑 약간씩은 조금씩.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그 애달파하시는데 딱 1년만 지나면 학교에 항의 전화가 와요. 우리 애를 어떻게 했길래 얘가 집에 안 오냐고. 학교에서만 지내고. 저희가 기숙사가 좀 배정이 많아서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오시면 특히 이제 지방에서 와서 통학이 불가능한 친구들은 웬만하면 기숙사에 들어오세요. 기숙사에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학교 생활하니까. 네. 뭐 여기서 다 먹고 자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선배들은 다 뭐 어차피 대식권인데. 자, 선배들 밥 잘 사주는 학교예요, 이 학교. 뭐라고요? 식권이지 뭐, 그렇잖아. 생체 역학적 식권이지. 괜찮아. 그 선배들은 대학원생들 뜯어먹고 있고 그 대학원생들은 나 뜯어먹고 나 같은 교수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학원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학부에서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세부적인 과목들,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데 심리학과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뒤에 계신 부모님들은 야 그럼 대학원까지도 학비를 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이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심리학과 4년 공부해서 요즘은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심리학과 4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문성 가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원까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과 대학원은 학교에 얘기를 해서 들어오면 전원 다 장학금을 받아요. 들어오면. 근데 이제 전액은 못 줘요. 왜냐하면 전원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다 반액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액이니까 20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80~90%의 학생들이 TA를 해요. TA를 한다는 건 뭐냐면 티칭 어시스턴트 조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월급 좀 그러니까 많이 받지는 않는데 그거를 한 학기 동안 쭉 하면 나머지 2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학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각들은 왜 근데 난 대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대학원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대학 4년이 금방 가. 정말 후딱 가요. 네. 고등학교 3년은 그렇게 안 가는데 대학교 4년은 눈 딱 뜨면 벌써 2학년 끝나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학원에 대해서는 조금씩 대학교 1학년 때부터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저희 8개 전공 아까 소개드렸죠? 소개드렸고 워낙에 다양한 곳으로 그 학생들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명씩만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심리 연구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러로 간 친구들이 꽤 있죠. 그다음에 교도소,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심리 같은 경우는 아동 임상, 성인 임상 이런 쪽은 전형적으로 이제 병원 쪽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우리 임상 상담과 관련된 클리닉들 있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상담도 마찬가지죠. 상담 심리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임상이나 상담소는 전문가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관련된 정신병리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에 보통 취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산업 및 조직심리연구실들은 그러니까 사람들 다 교육하고 인사조직 선발하는 데 가서 일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삼성인력개발원, LG 인하와, 뭐 SK 아카데미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 선발하고 승진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작년에 졸업했던 친구 중에 제일 재밌는 곳에 간 거는 신라호텔 매니저로 간 친구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호텔에 오잖아. 그죠? 호텔에 오면은 사람에 관련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호텔 쪽으로 요즘 많이 가요. 네, 웨스틴 조선도 얼마 전에 하나 갔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건강심리 쪽은 이제 아직 졸업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전공이 개설된 지가 오래는 안 돼서. 그런데 건강심리 쪽에서도 그 사회복지나 그 외에 다른 쪽과 유관한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가 그냥 클리닉 만들어서 그냥 나가가지고 돈 버는 친구들도 꽤 돼요. 인지 쪽은 저랑 이제 김영진 교수님 갖고 있는데 저희는 연구소랑 기업을 많이 가죠. 작년 졸업생은 SK 플래닛에 하나 UX 센터로 간 친구 하나 있고요. 이제 제품 디자인 쪽으로 간 친구 하나 있고, 주로 저희는 포탈에 많이 가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탈에 주로 많이 갑니다. 대부분의 취업생들이 그쪽으로 가요. 검색 엔진 만드는 애들, 뭐 배너 광고 어디다 설계할까, 뭐 이런 것부터. 왜냐면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가 좋은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나온 게 좋은 결과죠. 정확한 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고, 리서치 회사 많이 가고요. 자, 그러면 진짜 졸업생들끼리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죠. 가는 트랙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심리학을 해도 되는 적성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심리학과를 들어와서 어떤 심리학의 적성이 맞는지가 질문이 가능한 질문이지,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지금 SK 플래닛 가서, 그렇죠? 그 컴퓨터공학 하는 친구들이랑 맨날 같이 일하는 친구와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상담하는 친구가 어떻게 같은 적성이고 어떻게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일이죠.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적성에 맞는 심리학은 무조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 못 찾는다는 건 여러분이 뇌가 없지 않은 이상. 몇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해보면 하는 연구들 보면 저기 사이언스잖아요.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희 심리학에서 대단합니다. 아이트래커라고 하는 거죠. 아이트래커. 안구운동 추적기예요. 저걸로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범인도 잡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상이나 상담 쪽에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친구들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안구운동이 좀 안 좋아요. 그거 모르는구나. 트라우마도 요즘은 안구 교정으로 트라우마 치료해요. 눈 움직이면 이게 되게 독특하거든요. 조금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저기가 바로 이제 바깥에 있는 건물에 있는 상담심리센터예요. 그러니까 임상전공이나 상담전공 학생들 끝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대학원 심리학과 요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좀 했었죠. 졸업 부진로들이 저렇게 다양하다는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심리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 가능하냐? 아니죠. 역량 키워야 되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들어오시면 단연하게 공부시켜드려요. 저는 그리고 공부 안 하고 학교 잘 안 오는 학생 가끔 있으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날 잘 아죠. 아침마당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보지만 내가 전화하면 다 이제 죽었어. 지금 저희가 기업이랑 산학이 되게 잘 되는 학교예요. 이 아주대학교가 경기도 남부권 벨트가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 다 여기 밑에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CJ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산학이 되게 잘 되는 대학이고 그리고 인문계 중에서 그게 가장 산학이 잘 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하면 저희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심리학과 출신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못지않게 좋은 대답을 특히나 심리학에 대해서는 잘해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 그 다음에 꼭 아주대학교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